137쪽 그 11번에서 14번 인문 지문이죠. 이제 논리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글의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파악하는 정보들을 집어넣는, 그래서 이제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주면 되는 것,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에서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2문단하고 3문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2문단과 3문단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문제를 제대로 풀었느냐, 이거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푼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다들 잘 풀었더라고. 그래서 이 지문이 그렇게 만만한 지문은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1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해서 이 글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철학 논고는 비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여기서 끊어서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쓴 이 책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요거를 설명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저 읽습니다.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 그는 많은 철학적, 이그저가 나왔으니까 이때 그는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이겠지.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철학적 논란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의 생각인 거야.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언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명료하는 것,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럼 이런 내용이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이 책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문단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네. 2문단입니다. 헐, 지우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네. 기술이 좋아져서 이 지우개가 엄청 좋아. 이제 뭐 극세사 이런 거라 해서 한 번에 이제 깔끔하게 지워지죠. 계속 봅니다. 여기서 계속 비트겐슈타인이지. 그는 이 책에서, 이 책 어떤 책? 논리철학 논고.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이론. 그러면 이거를 주장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 글은 그림이론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림이론, 그러면 언어가 세계, 이거 확인해야겠네.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 세계에 대한 그림, 언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그래, 쉼표가 있으니까 끊어서 생각을 하자.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전환이죠.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야.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이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그것이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려운 지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 부분이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와 뭐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모형이 실제와 지금 대응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럴 때 언어도 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언어와 세계도 뭐한다? 이것처럼 대응한다 라는 얘기야. 계속 봅니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이 부분이 핵심이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와 세계가 대응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얘네들처럼.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대응한다는 얘기는 지시한다는 얘기인 거네. 가리키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같은 얘기.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 그 다음에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가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냐면 지금 언어와 세계가 대응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언어 밑에 명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계 밑에는 그렇지. 사태가 있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여기부터.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네. 서로 대응하고 있다. 뭐야? 명제와 사태들이. 그러면 지금 명제와 사태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응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예를 들어서 지금 명제 밑에 해당하는 것들, 그냥 사태 밑에 해당하는 것들도 어떨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대응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야, 이 글은 언어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측면으로 각각 나눠서 좀 정리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 언어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정보, 세계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정보는 서로 어떻게 된다? 대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문단과 3문단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2문단을 통해서는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큰 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문단은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었던 거지. 계속 볼게.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 요 나오는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준 거죠. 됐어. 그래서 이제 3문단을 보면 그림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그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써먹고 있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태는 이제 사태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제 주어가 길어졌으니까 끊어서 생각을 할 거야.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뭐뭐가 아니라 라고 하는 부분 가로쳐서 건너뛰면 좋죠.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태는 뭐다? 논리적 가능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계속 봅니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이번에 명제에 대한 얘기네.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그래서 명제는 논리적 그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응된다고 했으니 모두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 그림과 논리적 가능성이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논리적 가능성,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그 명제는 참이 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일어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거짓.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마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태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네.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일어나면 그렇지.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 지금 이것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대응 관계가 되는 거, 그다음에 짝을 이루게 될 때 위에 사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3분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 중간에 순서를 한번 뒤집죠.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지금 이렇게 순차적 흐름, 순차적 설명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느냐, 파악할 수 있었느냐, 이거 하나가, 두 번째는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능동적으로 읽는 거다라는 거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그런데 어떤 명제가, 지금 어떤 명제라는 얘기는, 이거는 앞에 나오는 그 명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는 거니? 일종의 사례 아니야 이거?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지금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따옴표를 한 게 아니잖아. 이거 글 쓴 사람이 요 개념 중요한 거야 라고 표시해 준 거란 말이야. 의미 있는 명제, 당연히 명제 중에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명제만 따로 떼볼게. 의미 있는 명제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이 의미 있는 이 명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 이런 거를 문법에서 수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수식이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좋으냐면 한정, 제한, 이것이 훨씬 더 편하거든. 그래야지 지금 뭐 부사어라든지 그 다음에 관형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제의 범위를 얘가 좁혀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에 있는 거니 아니면 여기에서 위치하는 거니?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에? 그렇지, 2번에 해당한다는 거란 말이야. 얘가 그 범위를 좁혀주는 거니까. 지금 명제에 대해서 참 것을 얘기했으니까, 아, 의미 있는 명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의미 있는 명제가 있으니 당연히 어떤 명제도 있겠어? 그렇지,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는 명제를 보면서 이거 중요한 개념이구나 확인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명제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에 대해서도, 의미 없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읽는 거고 적극적으로 읽는 거죠. 계속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당연하지. 지금 계속해서 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었던 거잖아. 얘 얘기하고 얘에 해당하는 짝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에 해당하는 짝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의미 있는 명제, 그래, 의미 없는 명제, 당연히 의미 있는 명제와 대응하는 짝,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명제와 대응하는 짝이 지금 여기 사태와 관련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거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봅니다.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의미 있는 명제와 대응하는 짝이 되는 거지. 여기 이해가 됐으니까 실제하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사태, 이렇게 계속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야.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보고 뭐가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 참거짓을 보고 지금 위에서 언급이 된 어딨어? 지금 참이 되는 경우, 얘와 그 다음에 거짓이 되는 경우, 얘가 생각이 나야지. 같은 내용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지.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 사이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명제의 밑에는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의미 있는 명제는 여기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사태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그렇지 않은 것. 여기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인 경우가 어떤 거였어? 실제로 일어나면, 이것이 실제는 대상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이 됐던 거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이
재구성돼야 돼. 이거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야 정보가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뭐야? 내가 읽었으니까 이해했다, 내가 정리했다,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자기가 읽는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는 일부러 출제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트릭을 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쭉 순차적 흐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된다고. 멈춰서 지금 이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문단에서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이 될 수 있어야 돼. 계속 볼게.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래, 우리가 이미 의미 있는 명제를 통해서 얘에 대한 존재도 예측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들을 뭐 하는 거야?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잖아. 그것에 대해 참것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지금 얘를 통해서 당연히 앞에 있는 의미 있는 명제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의미 있는 명제와 추가되는 것. 뭐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가, 저 봐봐. 주술관계가 이 명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그럼 얘와 호응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랑 호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세계, 이게 중요해. 이 경험적 세계가 바로 어떤 거와 같은 대상이 되는 거야? 어떤 거 같은 말이 되는 거니? 얘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됐어? 지금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까지 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경험적 세계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이 3문단이야. 아까 전에 이 문단을 통해서 틀을 잡아주고 그 틀 안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너희들이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였어? 13번 문제가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인 거지. 짝 맺는 거.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1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야 저와 수업을 하면서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풀었을 거야. 실제로 이 해에 이 13번 문제와 14번 문제의 정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됐죠? 이제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단.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지금 이 부분.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뭐라는 거야? 명제라는 거지. 의미 없는 명제라는 말 대신에 의미 없는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불과하다고 보였다라고 했으니 지금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의미 없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이제 추가 정보가 있네.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부정표현이니까 X표 했어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돼? 경험적인 세상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경험적 세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세계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얘네들이죠. 이 그저 가르치는 것.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 지금 추가 정보야. 이런 형이상학 주제는 신비한 것들이래.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왜? 지금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이거와 같은 내용이 모여야 되는 거야. 이거와 같은 내용이 모여야 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가 되어야지. 지금 위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 의미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의미 있는 명제만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12번에는 5번. 그래서 12번에 5번을 보면 선생님의 한평생 바람직한 삶, 바로 바람직한 삶이 이게 바로 뭐야? 추상적인 거잖아. 경험할 수 없는 것. 왜?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이제 13번의 답은 1번이죠. 그럼 이제 거기를 한번 고쳐볼까? 지금 기억과 니은이 뭐에 대한 거지? 기억이 모형이고 니은이 사건인가 사태인가? 세계인가? 니은이 뭐야? 사건? 그럴 때 지금 우리 답이 1번이라고 쓰는 거니까 디귿하고 리을 한번 고쳐보자. 지금 논리적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대응되는 짝은 뭐여야 해? 논리적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논리적 그림이 뭐였어? 논리적 그림이 명제였잖아.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짝은 뭐여야 되는 거야?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나와야 디귿이 옳은 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경우는 아예 잘못됐죠? 형이상학적 주체, 그 다음에 경험적 세계. 왜냐? 형이상학적 주체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의미 없는 말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뭐라고 해야 돼? 의미 없는 말들, 의미가 없는 명제인 거니까 그게 대응되는 것은 경험적 세계가 아닌 것, 존재하지 않는 것, 혹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태가 아닌 것, 이렇게 짝을 이뤄야 맞는 선택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3번 문제는 이렇게 대응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정리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자. 위 글로 미뤄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래. 핵심은 간단해. 지금 다음을 볼게.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 거기다 밑줄 칩니다.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 이게 이 글에 따르면 의미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무엇을 의미해? 봐봐. 한계를 넘어섰대. 의미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섰대. 그럼 뭐밖에 없어? 이 글에 따르면 의미 없는 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그 의미 없는 거니까 왜? 의미 없는 거니까 왜? 얘가 대응되는 게 뭐야?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영재야, 어떤 게 헷갈렸던 거야? 5번을 볼까? 5번 보겠습니다. 가는 기존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이? 봐봐. 지금 이거 말 자체가 잘못됐죠. 왜 말 자체가 잘못됐어? 민석이 알겠어? 그럼 그것부터 생각해. 물음에 대해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뤘던 형이상학적 물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의미 없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답하고 있기 때문이냐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관념은 맞아. 관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문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관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관념을 이해할 때 얘랑 비슷한 단어를 뭐로 설명을 했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관념. 관념하고 유사한 말 뭐였어? 관념. 그거 맞아. 그것 중에 하나야. 관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정서가 되는 건데, 관념과 비슷한 말이 추상이었잖아. 생각 안 나? 생각 날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추상의 반대말, 그래, 추상적. 여기도 지금 관념적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였어? 추상의 반대말. 추상의 반대말. 이런. 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어떤 거냐? 뭐와 유사한 거냐? 구체적인 것은 감각적과 유사한 거거든. 맞지? 생각나야 돼. 그래서 감각적은 어떤 거? 감각적은 어떤 거? 시에서 말하는 감각적이다 라고 하면 오감이지, 오감. 오감이 뭔데? 오감이 뭐야? 감자인가? 오감자? 미안해.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그냥 열심히 수업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물론 내 농담이 재밌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다. 시, 청, 후, 촉, 미, 요게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관념인 거야. 이해했어? 감각. 이게 바로 여기 이 지문에 따르면, 이 본문에 따르면 바로 감각한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경험 가능한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경험, 감각적이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경험 가능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관념에 자주 나오는, 문학에서 관념에 자주 나오는 대상이 바로 이제 감정과 시간이라는 놈이 있죠. 왜냐? 우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어.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들을 볼 뿐이지. 해가 뜨거나 달이 뜨거나 별이 뜨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지. 민석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난 전혀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그 감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만약에 민석이가 막 엉엉 울어. 그러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슬픈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뭐 할 뿐이야? 짐작할 뿐인 거지. 그걸로 통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지금 5번 선택지가 틀린 것은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의미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참것이를 따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침묵해야 한다 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지문입니다. 끊었다 갑시다.